네, 안녕하세요. 프로그램 연출과 진행을 맡고 있는 김 PD입니다. 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모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최근에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미아역 마트 살인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와서 그 부분 좀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2025년 4월 22일 18시 20분경 미아역 인근에 있는 한 대형마트에서 칼부림 신고가 들어오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범인은 신상 공개됐습니다. 1992년생 김성진으로 마트 직원 2명을 칼로 공격한 것인데요. 60대 여성이 현장에서 심정지가 왔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습니다. 40대 여성은 경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상황이었고요.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김성진은 병원 환자복을 입고 있었고 경찰이 테이저건을 꺼내자 담배 한 대만 피우고 갈게 라면서 담배를 태웠습니다. 체포 당시 칼은 없었는데 범인이 범행 후에 과자 더미 사이에 칼을 끼워둔 것이 후에 CCTV로 포착이 돼서 흉기를 수거했습니다. 당시에 이게 좀 대대적으로 많이 이어졌었고 그 직전에 또 이런 많은 유사 사건이 또 있었기 때문에 당시 보도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처음에 환자복을 입고 그때는 무슨 정형외과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갖고 이게 혹시 나일론 환자가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알리바이 조작용 난동을 부리는 것 정도가 아니겠느냐라고 했으면 그때는 사실은 피해자가 돌아가시진 않았으니까 스테이징 정도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그 전후에서 한 행동 경찰한테 담배 얘기도 하고 잠깐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하면서 좀 이상하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게 보이려고 하나?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어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당시 이제 인근 병원에서 손가락 골절상을 입고 입원했다는 게 확인이 됐었고요. 이 김성진 같은 경우는 외출 중에 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당시 CCTV에 어떤 기록들이 남아 있었는데요. 범행 직전의 행동들을 보면은 카메라를 보면서 그 일배 인증을 하는 게 또 많은 분들께 충격을 줬었고요. 소주 2병을 마트에서 꺼내 마신 다음에 이후에 그 마트에 있는 칼 포장지를 뜯어서 범행 직전에 칼날을 자기의 손끝에 찔러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후에 60대 여성을 이제 공격을 했고 도망가려는 여성을 끝까지 쫓아가서 길가까지 쫓아가서 찔렀고 그리고 이 다발성 자창으로 사망시킬 정도로 공격을 합니다. 공격 이후에는 또 특이한 행동을 보이는데 경찰에 스스로 신고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트에서 사람을 2명 찔렀다 제가 여기 위치 추적해보면 안 되냐라고 신고를 했었고요. 이 일배 인증에 대해서 추후에 본인의 말에 따르면 경찰에서 CCTV 찾을 건데 그때 그 기자 등이 그 사진 올릴 거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에 체포될 당시에 김성진은 의사가 나를 해치려고 해서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다가 겁이 나서 다른 사람을 해쳤다라고 말한 것을 토대로 경찰은 그의 정신병력 그다음에 당시의 마약 투약 여부까지 확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건 한 달가량 뒤에 5월 19일에 경찰이 기자간담회에서 김성진은 사이코패스로 판명됐다. 점수는 공개할 수 없다라고 브리핑을 했고요.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닌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이상 동기 범죄로 분석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과 관련된 부분은 있으나 살인 관련된 전과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마약 여부도 판명되지 않은 것으로 당시에 보도가 됐습니다. 어떻게 범행 관련된 행동들을 통해서 뭘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나오는 게 소주는 아마도 범행을 하기 위해서 마신 거. 옛날로 말하면 용기가 없어서 이제 여기서는 용기란 말을 쓰면 안 되고 일종의 자기를 고무시킬 수 있는 스티뮬레이션 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알코올이 필요했던 것 같고 그런 류의 행동을 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관심을 받길 원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굳이 이렇게 표시하려고 하는 그 다음에 경찰한테 장난도 치고 이렇게 하는 건 그 자체가 하나의 일종의 소영웅주의에 빠져 있는 상황을 볼 수 있고 근데 정신병력 여부를 여기서 확인하는 거라든가 자살 시도 얘기를 하는 거 이런 거는 흔히 말하는 수사의 논점을 흘리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건 의미가 없지만 문제는 의미가 없는데 왜 했느냐 경찰은 이걸 다 해야 되거든요 수사를 그러니까 이게 매우 지능적인 놈이구나 그런데 왜 사이코패스 판정 문제가 되고
왜 여성 혐오라든가 불특정자수 이상 동기 범죄는 이게 그 다음부터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제 그때 뭐가 되냐면 이제 여성 단체나 이런 데에서 김성진의 범죄를 여성 혐오 범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혐오 범죄의 범주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경찰은 서둘러서 아니다. 이것은 그냥 이상동기 범죄라고 서둘러 덮은 거죠. 그 당시에 미아역 인근의 추모 공간을 여성 단체 중심으로 좀 꾸려놓은 것이 있었고 거기에 또 일부 남성들이 가가지고 이거 왜 여성 범죄 아니다 그러면서 또 갈등, 소동 이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김성진이 사이코패스냐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것 때문에 즉 혐오 범죄, 뭐 이상동기 범죄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 사이코패스로 그냥 해버렸는데 실제로 점수가 몇이야? 정확히 어떻게 판정되는데 그건 공개할 수 없어라고 이 바보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김성진이 실제로 사이코패스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앞에 말한 이 다양한 의도성을 가진 외로운 늑대와 관종의 범죄를 가지고 있는 최소한 거기까지 반사회성을 가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다.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데 그것을 막아버린 것 같다. 최근에 며칠 전에 이게 지금 1심 판결이 나왔고요. 이거 사실 검찰 쪽에서는 사형을 구형을 했었죠. 사형 구형 이유에 대해서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특히 가석방 등으로 다시 출소할 수 있는 무기징역은 부족하다라면서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검찰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 사건은 도심에서 아무 이유 없이 살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고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면서도 다만 범행의 결의 자체는 환청 등에 시달리던 중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라는 단서를 또 달고요. 그리고 이 사형 구형에 대해서도 검찰과 피해자 측의 의견에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서도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무기징역이 확정된 수형자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제한하거나 심사 절차를 엄격히 하는 방법 등으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해 자유를 박탈시킬 수가 있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또 옆에 붙여서 30년 동안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음주 금지, 잔인한 내용의 인터넷 게시글 열람을 금지하는 단서정을 붙였습니다. 판결을 어떻게 보시나요? 부가적인 형태의 조치는 재판부가 본인들의 논리를 보강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김성진이 그러면 심신미약 상태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환청에 시달리던 중에 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네네. 그런데 문제는 김성진이 실제로 환청을 들었느냐 그랬느냐에 대한 정확한 범죄를 평가할 수 있는 의사라든가 전문가의 감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그냥 법률가의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판단은 사실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르면 모른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그 내용이 확실하지 않으면은 판결문에 쓰면 안 돼요. 자, 보시면은 이 판결문이 그대로 가석방에 인용이 될 겁니다. 재판부는 그런 얘기를 하죠. 가석방 절차에서 요 심사할 때 이걸 명확히 해야 된다고 하는데 본인들이 이 사람이 환청을 들을 수 있다고 해버리면은 심신미약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받는 무논리죠, 무논리.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실 2심에서 또 다툴 겁니다. 분명히 이게 김성진이가. 그런데 정확히 그때면 이 김성진의 정신감정이나 아니면 범죄적 위험성 감정을 정확히 해야 된다. 왜냐하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자기 재미를 죽였잖아요. 사람을. 자기 그 장난질하고 막 그 관종으로 날 돋보이기 위해서 막 일종의 쾌락살인이잖아요. 완전 반사회성이죠. 그 부분을 논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논하는 것 자체가 없이 자신의 논리를 순한 논리로 해서 이렇게 엉망으로 해버리니까 저는 2심에서 분명히 이걸 다퉈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참고로 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음료 못 마시게 하고 인터넷 게시글 잔혹한 거 못 보게 하는 거 이거는 약간 그렇게 저는 느껴지거든요. 책임이 술과 잔혹한 사이트가 얘를 이렇게 촉발시킬 거야라는 것처럼 느껴져서 네, 아주 정확히 보셨습니다. 네. 즉 말하자면 술 때문이다. 사회적 영향 때문이다. 이라는 거예요. 범죄의 본질을 봐야지 범인의 본질을 봐야지 법률가들이 항상 놓치는 게 뭐냐면 얘는 원래 착해. 그런데 얘를 버린 건 사회야. 얘가 진짜 착한지 아닌지를
그걸 봐야 되는데 이걸 볼 눈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이건 차치하고 이걸 한 다음에 순환 논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법률가들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의 본질을 볼 수 있는 전문가들이 유무죄와 판결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린 형사재판의 전문성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그거예요. 이게 많은 분들께서 당시에 충격을 받았던 게 그러니까 벌건했던 낮에 사람을 공격한 거 마트에서 그것도 우리 일상 공간에서 그것도 충격적이었지만 사람을 죽여놓고 CCTV를 보면서 웃으면서 일배 손표시를 하고 그 재미로 사람 죽이기에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관심 받으려고 이거잖아요. 이런 놈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사회가 존립하겠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판결에는. 피해자 유족들이 억울하죠. 아니 그 반성도 안 하고 달랑 유족들은 죄송하다 그 나오는데 언론에 대고 한 소리예요 이건.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계획범죄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유족들이 분통이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심 판결에 대해서 피해자 유족들은 무기징역은 억울하고 사형시켜야죠 저런 건이라는 인터뷰를 한 것이 보도가 됐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에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유지하면서 좀 보강을 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좀 더 치밀하게 네. 검찰에서 치밀하게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사건 때문에 사실 이거 목격하신 분들은 여전히 누군가 칼을 들고 있는 장면을 본다라고 하시기도 하고 트라우마가 심합니다. 생존하신 그 40대 마트 직원분도 엄청난 지금 트라우마가 그럼요. 있으실 네. 것 같고 무엇보다 고인이 되신 분 그리고 이제 유족분들은 지금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실까요? 네.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